서울대학교 기초교양대학에 있는 표종옥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너무 좀 소박한 걸 준비해온 게 아닌가라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교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2023년도에 글쓰기 교과와 발표 토론 교과를 교양 필수를 전부 다 이제 폐지하고 전교생이 작년 2023년 1학기부터 이 디지털 시대의 사고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교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느 학교도 4년대에서 전체적으로 교양 필수를 통째로 그렇게 바꾼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교양을 몇 과목씩은 하지만 이렇게 1학년 전체 한 2,000명 되는 학생들을 전부 다 한 교과를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커리큘럼을 또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저는 작년에 이제 주임을 맡아가지고 이 교과를 빌드업하는 거를 학교 측과 소프트웨어 측과 아니면 이제 저희 기초교양대학 교수가 20명인데 이 선생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가교 역할을 하면서 엄청나게 어렵게 이 수업을 설계를 했고요. 이제 4학기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그러면 비판적 사고를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아니 글쓰기 능력은 그럼 어떻게 하냐, 논문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는데 지금 4학기째 맞이하는 현재 상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한다라는 거. 학생들이 그 이전의 교과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워하는 게 보이고, 이게 아마도 디지털 시대에 어떤 적합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우려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교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담론은 하지 못하고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교과의 큰 방향, 그리고 이걸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지속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했는지, 어려움은 뭐였는지, 이런 부분을 짚으면서 쭉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우리 교과에 다양한 내용들을 넣어서 GPT한테 이미지 하나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만족하냐라고 했더니 대강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이 논어에 밟은 망식 라기망우라고 하는 이 글을 학생들하고 첫 시간에 공유를 했습니다. 즐거워서 먹는 것도 있고 또 그 즐거움이 근심도 있게 하는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했고, 디지털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놀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가지 사실 논문화된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1년 수업을 해보고 이걸 이제 논문 발표를 해봤고, 그리고 그 학생들과 이제 조금 진화된 것들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일단 옆에 이렇게 그림들 저렇게 있는 것들은 학생들의 결과물들입니다. 학생들이 키오스크, 깜냥깜냥 키오스크라고 하는 거를 개발해서 어른들이 키오스크를 잘 못 활용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게 할지 학생들 나름대로의 어떤 팀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플로리다의 미술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은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저작권 측면에서 그러면 인간의 창작의 어떤 원초성은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넣어봤을 때 프롬프트를 넣는 것을 창작의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적절한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것, 이거 역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어떤 능력이 아닐까라고 해서 일단 1등상을 받은 것을 우리도 한번 인정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과를 운영하는데 처음에 1학기 때는 굉장히 딜레마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일단 연세들이 좀 다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글쓰기하고 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놓치를 못하시고 1학기에는 밤마다 이제 저희가 한 학기에 한 40분 반씩이 운영이 돼요. 그런데 밤마다 편차들이 좀 있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여전히 글쓰기 토론에 더 방점을 찍으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에 너무 깊숙이 기술적인 부분을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피드백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모범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그 안에서 비판적으로 어떻게 사고할 것인지,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하면서 학생들이 협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겪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교수들이 제일 어렵게 더디게 변화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지금 디지털 교과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업의 도구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학생들은 번개처럼 하는데 선생님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이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안에는 기술도 들어가지만 디지털의 어떤 안전성, 그 다음에 정보 검색 능력, 효율적 소통 능력, 서로 협업하는 능력, 사회적으로 어떤 문해력을 해석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같이 참여하면서 창의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는 게 디지털 리터러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문자 그대로만 보자면 디지털을 읽고 쓴다라고 하는 능력인데 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개념을 이제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오산대학교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과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있을 거고 그러면 시작점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한번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수자들의 공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배울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학생들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공부모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수들이 빨리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소통의 언어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영역 연구자들과 소통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디지털 교과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은 다 이제 됐는데 마지막 9번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들은 자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 디지털 교과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교과는 학생들과 교수가 같이 공감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교수님들은 본인이 공부를 다 해와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시는 교수님들도 어렵고 그리고 학생들은 유튜브니 뭐니 워낙에 정보가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기대만큼 그렇게 많은 걸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교수님들의 역할은 이제는 지식을 디자인하자라는 관점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디지털 교과가 수월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뭘 배우고 싶니? 라고 멘티미터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씨가 크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썼던 글씨입니다. 창의성, 소통, 토론, 의사소통, 결국에는 아무리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도 기존의 글쓰기나 토론교과나 이런 기본 교양 필수에서 배웠던 것을 똑같이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교수자 역시도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원하는 게 똑같고, 우리는 이제 결국은 조금 다른 차를 타야 될 필요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재구성해 보면 결국에는 사고 의사소통 능력, 대상을 이해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과에서 어떤 것들을 활용하면서 교과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여서 저희는 이 교과를 바꾸고 2주마다 워크숍을 했습니다. 방학 때 여러 번 워크숍을 해서 나이 드신 교수님들 모시고 구글 패들렛을 전부 다 만들어보고 아까 우리 글씨 워드클라우드라고 하는 거 멘티미터도 다 스스로 만들어서 다 해보도록 했고 젠보드도 만들어봤고 서로 모여서 구글 슬라이드도 해보고 학생들한테 시키려면 교수자들이 일단 다 그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GPT 써가면서 이제 메타버스도 활용해보고 그 다음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e프렌드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자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요즘 학생들은 수업을 빠져도 선생님한테 공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합법적으로 생리공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여대다 보니까 그냥 시스템에다 생리공별이라고 넣으면 그냥 안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프로젝트형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니까 생리공별 때문에 그 학생이 한 학기에 4번 빠져버리면 그 조는 물론 그 학생은 결석이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학생들은 줌은 좀 불편합니다. 줌은 얼굴을 들여내 보이거나 아니면 얼굴을 안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보여도 불편하고 안 보이면 조금 더 불편합니다. 얘가 뭔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근데 아바타로 움직이는 애들은 괜찮습니다. 집에서 누워있어도 아바타는 돌아다니니까 큰 문제가 없어서 저는 주로 이제 이렇게 e프렌드나 제페토도 사용해 보긴 하지만 e프렌드를 좀 많이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가 e프렌드로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교수들이 쓰는 패들렛이라고 하는 이 담벼락판입니다. 여기에 이제 8조가 한꺼번에 계속 한 학기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조별로 매 시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조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훤하게 보기 때문에 서로 경쟁도 되고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유용한 도구이고요. 교수자 역시 옛날에는 니네 줘 이거 내 왜 안 냈니 이랬는데 이제 그냥 패들렛에 쭉 올리기만 하면 교수장은 그냥 일 없이 가서 보면 되니까 어떤 조들이 어떤 시간에 무슨 활동을 했고 이 조들은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구축해가고 있구나를 너무 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패들렛을 모든 반에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 결과 학생들이 훨씬 더 참여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런 패들렛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글쓰기 수업이나 토론 수업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었는데 디지털 교과를 하다 보니까 모든 과정을 다 토론하고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게 하고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애들은 수업 시간에 인공지능으로 본인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이미지 생성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구축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글 슬라이드를 동시에 만들어낸 것을 여기다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두 번째로 AI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멘토 텍스트라는 개념을 학생들하고 강의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수자가 강의하는 욕심을 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하고 75분 동안에 얘들아 내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10분에서 15분만 강의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10분에서 15분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멘토 텍스트라는 개념으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합니다. 일단은 이제 교수자는 최소 개입을 하고 학습자가 최대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문제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환경이다라고 하면 어떤 학생들은 이제 어떤 팀은 디지털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팀별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가 많이 이렇게 사회로 많이 대두되면서 환경의 문제는 괜찮은 건가?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어떤 팀이 했다고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팀 논제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교수자와 상담을 하고 팀별 피드백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마지막으로는 한 학기 동안에 했던 과정을 가지고 저는 너희들이 했던 주제와 연결해서 미래에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길 것 같니? 라고 해서 에세이 한 장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에세이도 챗 GPT와 대화해서 가장 그럴듯한 직업을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의외로 학생들이 이 작업을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굳이 그런 표절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어차피 애들이 프롬프트를 어느 정도 넣어서 어떤 대답을 꺼내올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가 계속 프롬프트를 변형했던 과정들을 한번 같이 제출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로 이제 들어오니까 교재가 없잖아요. 교재가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학기에. 선생님들마다 쓰는 교재가 다 다르니까 교양 필수 전체적으로 돌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택한 게 뭐냐면 그러면 모든 반이 공통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각 주제별 짧은 영상을 학교에서 만들자. 그래서 마치 그것을 교재처럼 돌리자. 첫 시간에서. 그래서 이제 쿠키 영상을 몇 개를 만들어서 주제별로 우리가 이 수업을 할 때는 이 쿠키 영상을 모든 반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확대 해석들은 확장하는 거는 이제 반별로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NFT나 디지털 아트를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멘토 텍스트로 톨스토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하고 노노의 공자의 예술론을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강의를 합니다. 아주 임팩트 있는 부분만 가져와서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왜냐하면 예술을 봤을 때 어떤 학생들 나름대로도 가치관이라는 게 일단 있어야 되니까 그 가치관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는 측면에서 멘토 텍스트를 이제 강의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저희 수업 시간에 마지막 결과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박물관을 만든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박물관 좋아하시나요?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는 박물관이지만 시공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다양한 가능한 정치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학생들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활용해서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드니까 좋은 점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옛날에는 선생님 저희 조별로 만나는데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요 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뭐 이렇게 옛날에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은 찍으려면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만났을 때 어디 공간도 또 문제가 되고 잘못 찍으면 되게 이게 지저분하게 보이고 이랬는데 그런 문제에서도 애들이 해방이 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학교에서 지원도 안 해주는데 자꾸 애들이 뭘 사려고 해요. 사서 도구로 활용하는데 돈을 누가 내느냐 내가 더 썼어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민감한데 메타버스로 가니까 이게 돈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바타에다가 뭘 하고 뭘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거의 다 공짜로 해결이 되니까 학생들이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로워지더라라는 거. 그래서 신기하게도 한 3학기, 2학기 지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과가 2학기 지나고 3학기 정도 되니까 모든 조들의 결과물들이 메타버스로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메타버스를 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 전학기에 한두 팀이 메타버스를 해서 결과가 너무 멋지게 나오니까 그 다음 학기에 애들은 전부 다 메타버스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럼 애들이 메타버스를 이렇게 활용하는데 그럼 나도 한번 메타버스 한번 써봐야지 하고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거의 자주자주 메타버스를 씁니다. 그런데 교수자한테도 굉장히 많은 숨통을 열어주는 게 메타버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행 테마를 가지고 한다면 옛날에는 그 여행 테마 한다고 하면은 참 이게 복잡했는데 요즘에는 구글어스로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팟을 정해서 거기로 또 집중으로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이 그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학생들이 새롭게 대학생들이 창업을 해보고 싶어, 나는 정말 스토어를 만들어보고 싶어, 나는 패션쇼를 해보고 싶어, 미술관을 만들어보고 싶어, 아니면 도서관을 만들어보고 싶어, 이 모든 것들을 돈 안 들이고 애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낸 결과물도 보면은 학생들이 도서관 만드는 것도 했는데 세계 도서관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 앱을 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아까 박물관처럼 해서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대형 박물관도 가고,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다가 또 자기들이 전시회를 열어가지고 굿즈 만드는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심지어 NFT를 이용해서 화장품 여대니까 애들이 이제 화장하고 옷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화장하고 옷 입는 거를 세팅해가지고 NFT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또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미용을 전시하는 그런 또 메타버스를 만들기도 하고, 제가 또 봤던 학생들 팀들이 재밌었던 거는 요즘에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애완동물을 오랫동안 키워가지고 키우는데 이제 한 10여 년 키우면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상실감을 느낀다. 그래서 메타버스 추억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옛날에 자기가 키웠던 강아지들 사진 쭉 해가지고 증강현실을 만들어서 거기로 아무 때나 들어가면 그 강아지하고 놀 수 있는 그런 또 추억 공간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가 생각해야 하지 않았던 이런 결과들을 학생들은 별거 설명 안 했는데도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결과물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저희 학생들이 디지털 아트, 저는 이제 미대 공대 애들을 또 많이 가르치니까 이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온 디지털 아트에 대한 얘기도 좀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저자는 디지털 신대륙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이 메타버스가 온라인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중간에 보면 가상과 현실의 융합이라고 나왔는데 온오프가 연결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뭐 가상의 세계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단히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메타버스 안으로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거기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도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 활용하는 것 같고, NFT도 만들어서 메타버스에 거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학생들이 같은 작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 안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자율성과 탈중앙화를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몰입형 교육 하는데 자동스럽게 몰입형 어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식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메타버스는 단순한 기술적 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바꾸는 또 하나의 현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학생들 결과물들을 보면서 의견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AI 시대에 결국은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한 해결책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의 활동은 가벼운 참여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뛰들고 어디 나가서 뭐 운동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 문제든 데이터의 문제든 개인 뭐 사생활 침해든 성폭력 문제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과 중간 이후에 기획안을 가지고 로드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해봅니다. 이렇게 토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각 조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하면은 세계시민 AI 윤리를 공부를 시키는데요.
이거 굳이 시키지 않아도 되더라. 왜냐하면 학생들이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귀납적으로 다 찾아내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론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학생들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공공적인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의 어떤 목적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 자체가 고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AI 윤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모두 다 노트북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지작 하면서 조별로 활동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팅커링 활동이라고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결과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GPT를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대학의 교양교육을 끌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선생님들 아마도 GPT 4.0 요즘에는 4.5라고 나와 있죠. 이게 저는 유료 버전을 지금 2년째 쓰고 있는데 점점점 진화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거를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프롬프트 개발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각 조별로 좋은 프롬프트를 발표하게 하고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걸 계속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과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인 LMM을 잘 활용하는 법, 요거를 학생들하고 충분히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냥 쭉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활용해야 될 것인가? 저는 2년 정도 써보니까 끝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학생들한테 그냥 올라타게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20년도에는 미래에 필요한 역량이 컴플렉스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2025년에는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게 탑 1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배우려고 하는 욕구, 그러니까 GPT가 너무 많은 거를 빨리 앞서서 공부해 가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쟤를 이용해 안 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최대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학생들과 빨리 공유하는 게 좋겠다. 이거를 이제 일부의 학자들은 러닝 애니멀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건설적 활용을 해보자. 인풋부터 마지막에 아웃풋까지, 마지막 에세이가 아웃풋인데요. 이 과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저는 AI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수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학생들한테 15분 주고 가장 좋은 질문을, 저 팀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을 조별로 좋은 프롬프트를 줘서 질문을 찾도록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GPT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미래 역량으로는 결국 그 과정에서 그러면 GPT가 다 얘기해주니까, 다 생각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2년 가르쳐본 결과 학생들과 교수자, 저까지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많이 협업하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정말 밤마다 새로운 도구 뭐가 나왔는지 맨날 유튜브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 이거 이렇게 찾는구나, 이거 이렇게 도구 활용하는구나 라고 해서 맨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의미를 느끼게 하더라. 그래서 학생들의 강의 평이, 저희는 처음에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학교 전체가 처음에는 교과를 바꿔서 이제 전체 강의평가, 첫 학기 강의평가가 대체 어느 정도 떨어졌을지, 이게 이제 너무나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안도감을 좀 가지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대적 요구와 디지털 리터러시 구상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창의적 활동이 더 활발해지더라.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협업 과정에서 옛날보다 훨씬 더 소통을 많이 하더라.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교수자들도 역할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양교육이라는 게 많은 대학생들한테 사실은 전문 지식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대학의 전반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봤던 CES24의 로레알의 에어라이트 프로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럼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에세이로 그러면 너희들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직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했더니 제가 학생들한테 받은 대표적인 직업들입니다. 메타버스 아키텍트, 자산관리자, 메타버스 이벤트 플래너, 그 다음에 가상 패션 디자이너, 메타버스 마케터, 가상 투어 가이드, 메타버스 교사 및 교육자, 가상 심리 상담사.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들아, 내가 가르치는 만약에 뭐 개인 과외를 하든 이런 학생들이 한 명이 분당에 살고 한 명이 오산에 살고 한 명이 안양에 산다고 하면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는 3일, 4일을 각 지역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 아이들을 메타버스로 불러서 시간은 2배로 해주고 금액은 절반으로 줄여봐라. 그러면 너희들의 에너지가 얼마나 줄겠니? 라고 한번 그렇게 시도해봐라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해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학생들이 메타버스를 만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제가 한 학기 동안 교양교육을 변화시키면서 했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